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정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 뉴스들을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뉴스 정면 승부의 사건 처리반. 사건 처리반장 배상원 프로파일러 그리고 사건 처리반은 MC 장원 나왔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남 지역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속옷 차림과 알몸 상태의 여성 시신들이 잇따라 발견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31일 청양군 지천 생태공원 인근 하천에서 여성 시신 2구가 발견이 됐습니다. 숨진 두 사람은 40대와 10대인 모녀 관계였고요. 발견 당시 알몸 상태였다고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이날 새벽 두 사람이 집에서 나갔다는 남편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인데요. 또 앞서 지난 1월 25일 충남 공주시에서 20대 여성이 한 논바닥에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여성은 발견 당시 속옷 차림이었으며 입고 있던 옷도 함께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의 마지막 행적은 당일 새벽 2시로 밝혀졌습니다. 예, 사건이 두 개인 거고 총 사망자는 그러면 3명이네요. 25일 날 20대 여성이 사망했고 31일 날 40대와 10대 모녀 관계 여성들이 또 사망했고, 그런데 이 두 사건에서 다 알몸 상태 혹은 속옷 차림이었으면 이게 또 성범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이제 발견된 장소가 20대 여성은 논바닥인 거고요. 예. 이 모녀 40대와 10대 초반의 그 아이죠. 이는 천변이라고 하죠. 우리가 하천변에 예. 여기 시민들이 이제 걷기도 하는 이런 산책도 하는 그런 곳인데 예. 좀 장소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범죄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공간적인 특성이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어떤 외부적인 상처가 발견되지 않았다. 예. 그 말하자면 성적 공격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 상처가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은 그게 거의 없거나 발견되지 않는 상태에서 옷을 벗었다고 하면은 일종의 파라독시칼 언드레싱이라고 해서 이상 탈의 현상이 아닐까. 일종의 사고사, 저체온사 이런 것을 추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탈의 현상이라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옷을 벗는 행위를 말씀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체온의 25%가 갑작스럽게 떨어졌을 때 예. 뇌에서 판단 기능이 상실되는 겁니다. 어허. 그래서 바깥은 추운데 자기는 덥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옷부터 속옷까지 다 벗는 형태인데, 문제는 이제 혼자일 경우는 이게 가능한데 두 명일 거는 서로가 이제 보는 상태라서 그것은 좀 어렵다는 얘기도 있고요. 예. 그런데 또 다른 건 뭐냐면 어른과 아이일 경우는 좀 다르다. 이거는 이런 형태 이상 탈의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하. 자, 일단은 그러면 경찰에서는 타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모녀 사건의 경우 경찰은 시신의 특별한 외상이나 저항 흔적이 없는 등으로 보아 타살 혐의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공주 논바닥에서 발견된 여성의 경우도 타살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면서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배 교수님, 그러면 타살 혐의는 없고 그 외부적인 상처도 없다. 그 만일 이상 탈의로 그 사망에 이뤘다고 하면 저체온증인 건가요? 예, 그렇죠. 일종 동사라고 되는 건데요. 예. 예, 동사라고 해서 아주 추운 경우가 아니라 상대적인 어떤 기온 하강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세월호 참사의 유병원 회장 같은 경우가 그때가 여름이었죠. 예. 초봄이었는데 갑작스런 기온의 하강 이런 상태에서 뇌가 잘못 반응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사고사 형태가 되는 거죠. 예. 물론 이건 추정입니다만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자세한 것은 부검을 통해서 봐야 될 텐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장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또 사건의 연관성을 배제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도 역시 판단해 봐야죠. 이게 참 우연치고는 너무 우연이 되는 게 예. 청양 그 공주가 그렇게 먼 데가 아니고 예. 하필 또 이 두 케이스가 새벽 혹은 새벽 인접 시간에 나가서 아니면 외부에서 이제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예. 분명한 경우는 그것도 말하자면 어떤 타살 가능성도 연쇄 가능성도 추정해 봐야 되겠죠.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예. 당연히 모든 가능성을 열어보고 수사를 해야 될 텐데, 일단은 그러면 자세한 것은 부검이 나와봐야 또 수사가 한층 더 진전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인이 사건을 부실 수사한 경찰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군요. 네, 맞습니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정인이 사건과 관련
설 명절 전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징계위에 회부되는 사안은 정인이 사건 3차 신고 관련 내용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자면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16개월 입양아 아동학대 및 치사 사건으로서 경찰이 지난해 5월 25일, 6월 29일, 9월 23일 세 번에 걸쳐 학대 의심 정황과 관련 신고에 대한 이 부실 대응 문제로 세간의 도마 위에 올랐던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1차 신고가 들어왔을 당시 처리 담당자 2명은 주의 처분을 일단 받았고 2차 신고 사건 처리 담당자 2명은 경고 처분을 받았고 지금은 이제 3차 신고 받았을 때 처리 담당자들을 징계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배 교수님, 징계위원회 절차는 어떻습니까? 징계위원회는 일단은 이 징계위원회라는 게 바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요. 예. 분기별로 몰아서 합니다. 이제 이 사건 말고 다른 어떤 징계의 대상자랑 같이 하는 거거든요. 예. 이제 계급에 따라 나눠집니다. 보통 이제 고위급은 서울 경찰청 단위에서 하고 하위급은 각각의 양천서 이 단위에서 하는데 둘이 연결된 경우는 상급 단위에서 하는 형태가 되고요. 먼저는 징계위원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이 나눠져 있고 외부위원을 그렇게 모집한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구성하는 절차가 좀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잘 좀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징계위원회 구성이 되고 담당자한테 출석을 통보한 다음에 거기서 일종의 재판 같은 걸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소추 같은 걸 하고 본인이 변호사를 대동해서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한 다음에 당일날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거 매뉴얼이나 법 체계를 정비하지 않고 이렇게 담당 경찰관들만 징계한다고 해서 재발 방지가 되느냐 이런 의문점을 제기한 분들도 계세요. 예, 보통의 이전의 경찰 징계라는 게 꼬리 자르기가 잘 많았습니다. 예. 말하자면 담당 말단 경찰관만 그냥 이렇게 좀 가볍게 징계 처리하고 예. 이 실제적인 제도적인 사실은 책임은 고위층에 있는데 이거를 좀 꼬리 자르는 경우가 많았고 사실 좀 제가 좀 아니할 말로는 이런 경우도 많이 얘기됩니다. 뭐냐면 대충 징계가 미리 결정돼 갖고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예전 같은 경우 많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서로 뭐 일종의 짜고 한다고 하면 좀 묘한데 예.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보기는 좀 그런 거죠. 그걸로 꼬리 자르는 거야? 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뭐 당신한테 미안하지만 아마 이러한 결정이 내릴 텐데 좀 조직을 해서 참아라 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과거에는. 그렇죠. 근데 뭐 아니할 말로 뭐 그런 게 없지 예. 않았기 때문에 예.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3억 원이 든 비닐봉투를 쓰레기로 착각해서 버린 사건이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이 치매 증세가 있었던 A씨의 어머니가 아하. 지난달 23일에서 24일 이사를 가기 위해 이삿짐을 정리하던 중에 이 달러 뭉치가 든 비닐봉투 한 개를 집 밖 쓰레기를 모아두는 곳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A씨가 이 사실을 깨닫고 확인하러 나간 것은 26일 오후 11시쯤이었는데요. 예. 이 현장에는 돈을 싸둔 담요와 비닐봉투, 현금이 사라진 뒤였다고 합니다. 이 달러 약 28만 불 하나로 약 3억 1천만 원 정도를 잃어버렸다며 경찰에 신고한 A씨는 아직까지도 이 현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뭐 버리고 나서 2, 3일이 흘러버렸으니까 찾기는 쉽지 않을 텐데 언뜻 드는 생각은 이렇게 많은 현금 그것도 원화도 아니고 달러로 이렇게 많은 돈을 왜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일단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모녀가 잃어버린 돈은 살던 집을 판 돈 그리고 그간 A씨가 일을 해서 번 돈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씨는 이 일을 가기 위해서 거액의 현금을 직접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2019년부터 당시 달러 환율이 앞으로 오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 번에 걸쳐서 이 환전을 해놨고요. 은행 이자율이 낮고 경기가 어려워서 다시 못 찾을 수도 있겠다는 걱정에 계속해서 이 현금으로 보관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러다 이제 올해 10월 아파트로 이사할 계획이 있었고 보증금을 내야 하는데 그 전까지만 달러로 보관하려다가 이사할 때 이 보증금을 내야겠다라고 하던 중에 분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이게 치매 앓고 있는 어머니가 벌었다는 좀 안타까운데 배 교수님 이거 경찰이 수사를 하면 CCTV부터 일단 보면 어떻게 경로로 돈이 흘러갔는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때요? 예, 일단 지금 CCTV를 일단 봤나 봅니다. 예. 근데 문제는 CCTV가
거기에 있는 것이 있지만은 사실 뭐 저기 범위를 넓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가까운 데는 봤는데 혐의점이 없었고 그러면 이제 원심을 넓혀갖고 봐야 되는데 예. 그게 지금 일자는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예. 그게 사실은 주변에 있는 블랙박스라든가 아니면 동선 같은 걸 다 찾아야 되는데 예. 그게 지금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 쓰레기를 수거해서 갔다면은 어디로 최종으로 갔을지 그것도 그렇고 또 중간에 또 누가 가져갔을 수도 있고 말이죠. 그렇죠. 근데 오히려 거꾸로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쓰레기를 이제 열어 갖고 물을 꺼내시는 뭐 저기 노인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소켓폰 파는 걸로 만약에 돈을 인식하지 않고 그냥 종이를 인식해 갖고 가서 그냥 처리했다. 이러면 이게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만약 이거를 가져가서 보관했다고 하면은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길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걸 그냥 뭐 태워버렸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건 상당히 찾긴 어렵고. 그렇죠. 근데 만일 누군가 가지고 갔다. 그것도 처벌받죠. 뭐 주웠다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당연히 이건 점유이탈물 횡령죄라고 해서 예. 이게 이제 그 집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그러니까 쓰레기를 내놓는 그 사유지 바깥에 있는 거기 때문에 공로죠. 예. 그러니까 점유 이탈이 된 거기 때문에 점유이탈 횡령죄고 1년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는 사실 큰 죄가 되는 거죠. 예. 그 만일 갖고 있다가 경찰에 신고를 한다든가 주인을 찾아주면 뭐 몇 프로를 또 받을 수도 있죠. 예, 유실물 같은 경우는 뭐 5%에서 많은 뭐 10% 20%까지 되는데 예. 보통은 한 5에서 7%로 해거죠. 총액에. 예. 그래서 이제 타협 뭐 이렇게 합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받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분명히 큰 돈이라는 걸 알았다고 하면은 예. 사실은 나중에 돌려주기 쉽지가 않죠.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죠. 왜냐하면 분명히 아는 상태에서 가져간 거니까. 그럼 예를 들어 민사소송 문제가 되고 막 예. 복잡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며칠 동안 보관하고 있었을 때 돈을 안 줄 생각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되면 복잡해지겠네요. 그렇죠.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돈인 거 뻔히 아는데. 예. 예, 어쨌든 좀 찾았으면 하는 생각이네요. 예. 또 하나 볼까요? 삼례 나라 슈퍼 사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사건인데요. 최근 국가와 그 검사가 15억 원을 손해배상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먼저 이 사건 개요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삼례 사건은 지난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서 발생한 강도 살인 사건으로 당시 직접장애인 최모 씨 등 이른바 삼례 3인조가 범인으로 몰려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서 6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예. 하지만 당시 검찰 수사를 받고도 무혐의 처분됐던 진범이 지난 2015년 양심 선언을 하면서 삼례 3인조는 재심 끝에 무죄를 확정받게 된 것인데요. 사건 발생 17년 만에 살인의 누명을 벗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고요. 총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예. 자, 피해자들이 경상도 억양을 썼고 3명이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억울하게 다른 사람들이 붙잡혀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진범이 따로 있고 용의자도 검거가 됐었는데 왜 이 사람은 풀려나고 억울한 사람들은 계속 감옥에 있었을까요? 그게 참 미스터리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당시에 범죄가 발생했던 1999년 11월에 부산지검에서 진범이라고 3명을 분명히 잡아갖고 거기에 이제 피해자한테 목소리를 확인해갖고 분명히 맞다라고 했는데 검찰에서는 아니다라고 그냥 풀어줬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은 혹시라도 기존에 잡은 어떤 범인의 그럼 다시 그걸 잡은 사람이 뭔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 경찰이든 검찰이든 예.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풀어주지 않았나라고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자신들의 잘못을 숨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조사했다는 것을 그래서 풀어줬다 이렇게 말이 되는 거네요. 근데 이제 1999년, 2000년 초반만 해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없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급하게 누굴 어떤 해결하기 위해서 비슷하게 끼워 맞추게 된 거예요. 동네에서 사실 뭐 이런 어떤 건달들을 이제 좀 섭외해 갖고 맞춰놨는데, 예. 그래서 재판을 진행해서 1년 시신까지 받았는데 갑자기 진범이 잡히는 상황. 저도 이런 경우는 아직 몇 번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런데 수사를 수사관으로 처음 들어가거나 또 검사로 처음 임용될 때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거 교육하고 배우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수사관이나 검사들이 있을
있었다는 게 사실은 안타깝네요. 왜냐면은 이분들 억울하게 옥살이해서 자신의 어떤 청춘이 다 날아갔으니까 이게 뭐 15억 원 배상금으로 그 청춘이 돌아오겠습니까? 근데 이 총 배상금 15억 가운데 일부를 사건 담당 검사가 내야 된다고요? 네, 피해자와 이 피해자 가족들은 정부와 이 당시 담당 검사였던 최모 변호사에게도 소송을 진행했는데요. 배상액 중 일부는 최모 변호사가 부담하도록 판결을 했습니다. 전체 배상금은 15억 6천여만 원으로 이 중 최 변호사가 부담하도록 명령한 액수는 총 3억 5천여만 원 정도입니다. 예. 근데 교수님. 예. 근데 이 사건이 이 검사 한 명만 잘못한 게 아니고 당시 수사 경찰, 검사, 판결한 판사 다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심적으로, 예. 배상은 검사만 하게 됐어요? 이제 왜냐하면 이거는 소추행위를 국가를 대신 소추행위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경찰, 판사들 다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요. 근데 예. 문제는 법이 없습니다. 판사가 그렇게 이렇게 뭐 잘못했다고 해서 그걸 해야 될 법이 없는 거고. 예. 그래서 이거 형사 처벌은 안 받는 거고요. 예. 민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 국가의 배상이 되는 거죠. 이게 참 이상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담당 검사는 소추 기능이 있으니까 기소를 했으니까 그건 국가를 대신해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 검사만 책임을 지는 거고. 그렇죠. 자, 그 삼례 나라 슈퍼 피해자 중 한 명이 재심에서 사과 한마디, 미안하다는 한마디가 듣고 싶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삼례 나라 슈퍼 사건뿐만 아니라 최근 약촌 오거리 사건에서도 누명을 쓴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한다라는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불법 수사를 자행했던 수사 담당자들 또 판사들은 사과했다는 기억이 저는 없습니다. 여태까지 뭐 한 분 뭐 박범배 예. 법무장관이 사과 부분이 있었고요. 예. 근데 그 외에 판사나 검사분들이 했다는 게 저도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예. 형법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책임질 수 있는 구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걸 그렇게 책임질 수 있는 구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사과하지 않는 거죠. 그 서울시 피레미 같은 예.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예. 경찰들이 우선적으로 처벌이 되거나 뭐 이렇게 돼갖고 지금 이 담당 경찰도 사실은 그 부분을 가지고 문제 삼는 거죠.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도 담당 검사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으니까요. 그렇죠. 이게 근데 비단 뭐 두 사건이나 서울시 조작 간첩 사건뿐만이 아니라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도 간첩 조작 사건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은 당시 기소한 검찰 또 판결한 판사가 사과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재심에서 이제 무죄가 확정되면 재심 판사들이 대신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좀. 그게 참 이성의 아이러니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왜 이렇게 이건 어떤 공소시효의 문제인지 아니면 별도의 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피해자분들은. 그래서 앞의 사건들, 과거사에 잘못된 것들을 일괄적으로 다시 뭘 할 수 있는 걸 해달라고 하는 건데 이건 강간부소식이죠. 예, 알겠습니다. 사과는커녕 오히려 어깃장을 놓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삼례 나라 슈퍼 사건 담당 검사였던 최 변호사는 오히려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과거 3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적도 있었고요. 그래요? 이유는 자신의 명예를 훼손해서 본인도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예. 그리고 약촌 오거리 사건 담당 형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건에 참여했던 5명의 경찰 반장 중 한 명인 A씨는 아직도 최 씨가 범인이라면서 이 형사 무상금 판수까지 진행해야 된다고 현재까지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뭐 배 교수님 말대로 이 관련 사건에서 사과한 사람은 당시 배석 판사로 있었던 박범계 현 법무장관 만지 사과를 했고 그것도 피해자를 불러서 같이 피해자 앞에 사과를 했는데 다른 분이 사과가 없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MC 장원 씨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동안 제가 워낙 존경하는 두 분과 함께 하는 시간이어서 또 워낙 중요한 사건을 다루다 보니까 긴장도 많이 되고 그랬는데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시간이었고요. 부족한데도 들어주신 우리 청취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코너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